형님, 저 오늘 진짜 중요한 거 가져왔어요. 요즘 한국 경제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잖아요. 코스피도 버티고 있고 지표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형님, 저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조용할 때가 더 위험하거든요. 제가 오늘 한국은행 리포트부터 시장 분석 자료까지 다 뒤져서 왔어요. 시원하게 다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진짜 힘나요. 형님도 오늘 내용 보시고 하고 싶은 말 댓글에 다 털어놓으세요.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형님, 경제가 무너질 때 보면요. 항상 가장 강한 곳에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먼저 무너지거든요. 그럼 지금 한국 경제에서 그 약한 고리가 어디냐? 바로 건설업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건설업이 단순히 집 짓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돈, 금융, 일자리, 소비, 지방 경제까지 전부 연결된 거대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냥 건설사 몇 개 힘든 게 아니라 경제 전체의 균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따 형님,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분양이 안 돼요.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파트 짓기만 하면 팔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가격은 이미 너무 올라갔고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오늘 핵심 키워드가 등장해요. 부동산 PF.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이 땅에 건물 지으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돈 빌려서 시작하는 구조예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지금 돈을 끌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건설사가 있어요. 여기 아파트 지으면 1조 원 벌 수 있겠다. 계산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업 성공하면 돈 벌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빌려주세요. 이게 PF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죠? 거시기 형님, 문제는 딱 하나예요. 그 미래가 실제로 오느냐? 아파트가 잘 팔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돈 갚고 이익도 남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팔리면요? 끝이에요. PF는 이미 돈을 빌린 상태에서 시작하는 구조라서 수익이 안 나면 바로 부실로 이어져요. 지금 한국 상황이 딱 이거예요.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건설사가 돈을 못 갚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돈을 빌려준 쪽이에요. 건설사에 돈 빌려준 곳이 어디냐? 은행도 있지만 더 위험한 곳이 따로 있어요. 형님요, 바로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이에요. 이 금융기관들이 PF에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어요. 위험한 걸 왜 하냐고요? 수익이 높거든요. 위험한 대신 이자가 높아요. 대출 비율이 높아지거나 후순위 담보로 들어가게 되면 위험이 확 커지는 구조예요. 이제 구조가 보이시죠? 정리하면 이래요. 건설사, PF 대출, 금융기관, 이게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건설이 무너지면 단순히 건설사 몇 개 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 전체로 바로 전이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얼쑤. 그럼 경기 안 좋을 때 건설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요, 건설은 사이클이 매우 길어요. 착공하고 준공까지 몇 년이 걸리거든요. 경기에 미리 대응하기가 구조적으로 아주 어려운 산업이에요.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는 멈추기도 쉽지 않고요. 지금 일부 중소건설사들 이미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큰 건설사는 아직 버티고 있지만 중소건설사부터 먼저 무너지거든요. 경제는 항상 이렇게 무너져요. 작은 곳부터 큰 곳 순서로요. 아따 형님, 건설사가 돈을 못 갚기 시작하면 금융기관은 어떻게 되냐? 바로 부실 채권이 쌓여요.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손실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지금 우리 상황은요. 아직 겉으로는 조용해요. 근데 안에서는 PF 리스크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PF 부실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은 대출을 줄여요. 이미 위험이 커졌으니까요. 이걸 신용경색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돈은 있는데 안 빌려준다. 이게 시작되면 건설사만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도 돈 못 빌리고 자영업자도 대출 막히고 개인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요. 거시기 형님,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먼저 반응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투자 중단이에요. 공장 확장 안 하고 신규 사업도 안 하고 채용도 줄여요. 형님, 이게 남 얘기처럼 들리시면 안 돼요. 기업이 사람 안 뽑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시잖아요. 형님이 다음 단계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비용 절감이에요. 그리고 결국 나오는 게 구조조정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건설 문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문제로 바뀌어요. 고용이 흔들리는 순간 체감이 시작되거든요. 건설업이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또 있어요. 건설업은 무수히 많은 신경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재업체, 철강, 시멘트, 인테리어, 운송, 하청업체까지 전부 연결돼 있어요. 건설이 꺼지면 이 모든 게 연쇄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구조예요. 얼쑤. 일자리가 흔들리고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돈을 안 써요. 소비가 줄어들면 자영업이 바로 타격을 받아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경제는 내수 비중도 약한데 부채 비중이 상당히 커요.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국가 부채, 기업 부채까지 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따 형님 이게 무슨 말이냐? 부채로 버티는 구조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 부담, 대출 상환, 압박, 생활비 상승이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다 한꺼번에 쌓이면 어떻게 되냐? 연체가 늘어나요. 그리고 연체가 늘어나면 금융이 다시 흔들려요. 여기서 악순환의 구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건설에서 시작된 문제가 금융, 고용, 소비, 다시 금융으로 돌아오는 구조.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시기 형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한국 경제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질문이 왜 나오냐? 아직 겉으로 크게 안 터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형님, 금융위기는 항상 이래요. 조용하다가 한 번에 터지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 전까지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지표가 아직 좋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건설업의 위기와 부채의 증가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어느 순간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형님이 그 신호가 뭐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자금은 굉장히 냉정해요. 가능성보다 리스크를 보고 움직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빠지려고 해요. 이게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바꿔서 가져가요. 달러 수요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해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환율 상승만이 아니에요. 문제가 세 가지가 생겨요. 첫째 수입 물가 상승, 둘째 기업 부담 증가, 셋째 시장 불안 심리 확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와요. 얼쑤, 수입 물가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원유, 원자재, 식량 전부 달러로 결제하고 사오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같은 달러 물건인데 원화로 더 많이 내야 해요. 그러면 물가가 바로 올라가요. 이미 생활비 부담 크신 분들한테는 이게 직격탄이에요. 아따 형님 마지막 단계예요. 개인 투자자예요. 지금 한국 상황 보면 비투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 상태에서 주가가 흔들리고 환율 올라가고 금리 부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대 매매가 일어나요.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패닉셀이 돼요. 여기까지 연결하면 악순환 구조의 완성이에요. 건설 붕괴는 단순히 건설만의 붕괴가 아니에요. PF 부실, 신용 경색, 기업 투자 축소, 고용 악화, 소비 감소, 외국인 이탈, 환율 상승까지 전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거시기 형님 그럼 정부가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돈 풀어서 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경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딱 두 가지인데 둘 다 문제예요. 첫 번째 카드, 돈을 푸는 거예요. PF 터질 것 같으니까 유동성 공급하고 보증 확대하고 금융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과거에도 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환율이에요. 돈을 푼다는 건 시중에 원화가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원화 가치가 떨어져요. 형님이 지금도 환율이 불안한데 여기서 돈까지 풀면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 시장 위험하다. 즉 살리려고 돈을 풀었는데 오히려 환율을 자극해서 더 위험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딜레마예요. 그럼 반대로 돈 안 풀면요? 이것도 문제예요. PF는 구조상 돈이 끊기면 바로 무너질 수 있어요. 건설사는 자금이 막히고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지체 상금은 쌓여요. 연쇄 부도가 시작될 수 있어요. 건설사 줄도산, 금융기관 부실 확대, 신용 경색 심화가 연이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얼쑤, 결국 정리하면 이래요. 돈을 안 풀면 바로 터지고 돈을 풀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지고 이게 경제 정책이 어려운 이유예요. 어디로 가도 위험이 있는 진퇴양난의 구조예요. 형님, 이게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예요. 아따 형님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랑 다른 점이 있어요. 부동산 중심의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야 소비가 살고 건설이 올라야 일자리가 생기고 부동산이 살아야 금융이 안정되는 구조예요. 미국은 IT, 제조, 금융 등 다양한 축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을 잡으면 건설 산업에 악영향이 돼요. 반대로 부동산을 살리면 집값이 다시 오르고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돼요. 그래서 정부도 쉽게 못 건드려왔던 거예요. 진퇴양난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형님, 이게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예요. 거시기 형님 지금 한국은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가계 부채 많고 기업 부채 많고 부동산 의존도 높고 이 상태에서 충격이 오면 완충이 어려워요. 예전에는 금리 낮추고 돈 풀면 경제가 다시 살아났는데 지금은 금리를 낮추면 환율 상승 압박이 있어요. 반대로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가요. 이러나 저러나 쓸 수 있는 카드가 매우 제한된 상태예요. 시장이 보는 진짜 리스크는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건 PF이지만 시장이 보는 진짜 질문은 따로 있어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형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경제는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심리로 움직이는 게 커요. 사람들이 괜찮다 생각하면 좀 위험해도 버티고 사람들이 위험하다 생각하면 좀 괜찮아도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경제는
아직 괜찮다에 좀 더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퍼지는 순간 흐름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너질 조건이 몇 군데 숨어 있는 상태예요. 금융위기는 체감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어요. 작은 신호에 더 예민하게 대응해야 해요. 형님, 오늘 저 이 내용 정리하면서 솔직히 저도 등에 땀이 났어요. 우리 경제가 빨리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쟁 종식과 함께 경제도 힘차게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눌러주십시오. 형님, 오늘 내용 보시고 걱정되는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